안녕하세요. 연희입니다. 오늘은 제 얘기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유튜브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시점부터 첫 영상을 올리기까지 대략 3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만큼 용기를 내기 어려워했고, 본격적인 준비도 한 1년 정도 했는데요. 올해 첫 영상을 업로드하는 데 있어서 큰 계기를 만들어준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바로 드로우 앤드류님 채널이에요. 드로우 마이 브랜드라는 프로젝트 영상을 보고 내내 망설이고 있었던 유튜브를 이제는 해야겠다 마음을 굳게 먹었고, 드디어 1월 14일에 첫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 플랫폼을 통해 저만의 브랜드를 만들 준비와 시도를 해보고 있어요. 아직은 미완성인 브랜드이지만 언젠가 제 정체성이 확연히 드러나는 브랜드가 완성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드로우 앤드류님의 그 특유의 긍정적이고 자신감 있는 매력을 참 좋아하는데요. 영상에서 언뜻 들었던 그분의 성장 스토리가 책으로 나온다고 해서 무척 기대를 했고, 드디어 그 책을 다 읽었습니다. 그래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드로우 앤드류님의 럭키 드로우입니다. 책의 초반부터 중반까지는 미국에 가게 되는 과정과 미국에서 있었던 성장 스토리가 쭉 이어져서 마치 드로우 앤드류님이 주인공인 영화 한 편을 보는 것처럼 술술 읽혔어요. 그 이후부터는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더 줄을 이루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몸소 겪은 이야기와 함께 메시지가 전달되니까 더 공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책의 가장 마지막 챕터인 밀레니얼 후배의 앞서가는 비밀 노트 중에서 꼽은 몇 가지 이야기들입니다. 이 똘똘한 밀레니얼 후배의 조언을 따라 움직여보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꼭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시작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 미국에서의 마지막 회사를 퇴사하던 날, 집으로 돌아와 여행을 준비했다. 5년간의 타지 생활을 정리하고 그동안 고생한 나를 응원하는 방법으로 여행만 한 것이 또 있을까? 바로 다음날 새벽에 차를 끌고 평소 꼭 가보고 싶었던 요세미티 국립공원으로 향했다. 사실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정확히 어떤 곳인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 아무런 계획 없이 숙소만 하나 겨우 예약하고 길을 떠났다. 공원에 도착하고 나서야 요세미티 계곡 안에서는 전화와 인터넷이 잘 터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정도로 나는 사전 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 다행히 공원 입구에서 가져온 지도가 있어서 길을 찾는 일이 크게 어렵지는 않았다. 호기롭게 신발을 갈아 신고 물과 간식을 배낭에 챙겨 길을 나섰다. 지도를 펼쳐 가장 가까운 트레일을 찾아 무작정 하이킹을 시작했다. 시작부터 길이 가팔랐다. 분명 표지판에는 요세미티 폭포로 가는 길이라고 써 있었는데 가도 가도 폭포가 보이지 않았다. 고개를 넘으면 또 다른 고개가 나타났다. 나는 그제야 이 길이 폭포를 감상하는 길이 아니라 폭포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중간에 포기할까 잠시 고민했지만 이미 반 이상 올라온 상태였고, 회사에서 독립한 후 내가 처음으로 도전한 목표를 중간에 포기하면 앞으로의 도전에서도 쉽게 포기할 것 같아서 이를 악물고 끝까지 올라갔다. 가벼운 마음으로 점심시간 전에 내려오고자 시작했던 하이킹이었는데 결국 5시간이 걸려서야 겨우 정상에 도착할 수 있었다. 신고 갔던 운동화는 밑창이 다 해졌고 무릎과 발목은 퉁퉁 부은 데다가 새끼 발톱은 까맣게 멍이 들었다.
나중에 숙소로 돌아와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내가 처음으로 선택한 그 트레일은 북미에서 가장 높고 세계에서 무려 다섯 번째로 높은 폭포의 정상까지 올라가는 하이킹 트레일이라는 어느 블로그 게시물이 나왔다. 그 블로그에는 어퍼 요세미티 폭포 트레일이라고 불리는 이 트레일이 초보자에게는 절대 추천하지 않는 코스이며 반드시 하이킹 전용화를 신고 충분한 물과 간식을 챙겨가야만 하는 코스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그런 길을 겁도 없이 동네 뒷산에 올라가듯 뉴발란스 운동화만 신은 채 올라갔던 것이다. 그것도 사과 하나, 에너지바 하나, 생수 하나만 달랑 들고서 말이다. 원효대사 해골물이 따로 없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은 행동이었지만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모른 채 시작한 덕분에 정상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만약 내가 처음부터 그 트레일이 얼마나 높고 험한 길인지 알았더라면 아마 겁부터 먹고 시작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다. 혹여나 그 길에 올랐더라도 중간에 힘이 붙일 때면 이런 생각을 하며 포기했을 것이다. 북미에서 가장 높은 폭포라더니 정말 힘드네. 역시 무릎 수술을 두 번이나 한 내게는 무리였어. 만약 이렇게 위안 삼으며 다시 숙소로 돌아갔다면 나는 요세미티 폭포 정상에 올라섰을 때의 벅찬 감동과 아름다운 경치를 평생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처럼 아는 것의 힘은 강하다.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무언가를 시작할 때 보통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부터 알아보려고 한다. 알고 시작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상은 전혀 다르다. 때로는 아는 것이 우리를 시작조차 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되고 그 일을 쉽게 포기하게 만드는 좋은 핑곗거리가 되기도 한다. 실패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시작도 안 하고 핑계를 대는 쪽이 훨씬 편하기 때문이다. 목표를 향한 우리의 여정 앞에는 언제나 여러 장애물이 놓여 있을 것이다. 너무 많은 생각을 하느라 시작부터 어렵게 만들 필요는 없다. 내가 오르고자 하는 길을 선택했다면 생각은 잠시 꺼두고 일단 시작하자. 내가 오를 수 있는지 없는지는 다른 사람이 써놓은 블로그에서가 아니라 스스로 부딪혀 판단하자. 산 중턱에서 만난 노부부. 다음 날 요세미티의 아침이 밝았다. 전날 무리하게 산을 오른 탓에 다리가 저려왔지만 오히려 더 높은 곳도 오를 수 있다는 자신감이 붙었다. 겁이 없어진 나는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있는 모든 트레일 코스를 완주하겠다는 각오로 사람들을 제쳐가며 빠르게 앞으로 나아갔다. 길을 가다 보니 멀지 않은 곳에 바위 언덕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가뿐히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아 성큼성큼 걸어 오르기 시작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언덕을 오르다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저 멀리 내 앞을 걸어가는 두 사람이 보였다. 어서 저 사람들을 제치고 앞서가야지. 나는 빠르게 그들의 뒤를 쫓아갔다. 어느덧 그들과 가까워진 나는 이내 발걸음을 멈췄다. 가까이서 보니 그 두 사람은 노부부였고 할아버지는 등에 산소통을 맨 채 할머니의 손을 잡고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산을 오르고 있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할머니는 내게 반가운 인사를 건넸다. 머리가 잠시 멍해졌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주위를 돌아보니 그제야 주변 경치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정상에 오를 생각에만 집중하느라 요세미티의 아름다운 경치를 제대로 감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순간 나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졌다. 무엇이 그렇게 급했던 걸까? 좀 더 올라가 언덕 꼭대기에 도착해 자리를 잡았다. 언덕 위에서 바라본 요세미티의 전경은 참 아름다웠다. 그렇지만 내 기억 속에 더 선명하게 남아있는 풍경은
아주 느린 발걸음이었지만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함께 언덕을 오르는 노부부의 모습이었다. 나는 그들이 언덕 꼭대기에 오를 때까지 조용히 한참을 바라봤다. 한국에 돌아와 취업 대신 사업을 시작하며 6개월 만에 1억 원을 벌게 되었다. 미국에서 늘 부러워만 했던 억대 연봉이 이제 내 이야기가 되었다. 유튜브 구독자 10만 명을 달성하고 실버 버튼도 받았다.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유명한 사람들을 실제로 만났고 수많은 언론사와 인터뷰를 했다. 50평대의 한강뷰 작업실도 생겼고 부모님께 새 차도 선물해드렸다. 내가 오래도록 꿈꾸던 것들이 모두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행복감도 잠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찾아온 성장만큼이나 그 후유증도 예상보다 일찍 찾아왔다. 나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무엇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할까? 내가 꿈꾸던 일들을 모두 해내고 나니 갑자기 삶의 방향을 잃은 것 같았다. 나를 설레게 하던 것들에 점점 무덤덤해지기 시작할 때쯤 마음에 불안이 찾아왔다. 어서 빨리 새로운 목표를 정하고 다시 달려나가야 할 것 같은데 어디로 가고 싶은지조차 정하지 못한 채 지체되고 있는 기분이었다. 그때 불현듯 요세미티에서 만난 노부부가 떠올랐다. 맞아. 정상에 오르는 것보다 그 과정이 즐거운 거였어. 처음 8평짜리 작업실을 얻어 사업을 시작했던 순간, 매일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들고 1시간씩 걸어 작업실로 출퇴근하던 날들. 모든 일을 혼자서 처리하며 마치 소꿉놀이를 하듯 동분서주하던 시간들이 떠올랐다. 쉼없이 달려오느라 돌아보지 못했던 날들이었다. 나 진짜 열심히 살았구나. 그래, 어떤 산을 오를지 다시 천천히 생각해보자. 5년 전 바닷가에서 스스로에게 물었던 때처럼 나는 다시 나와의 대화를 시작했다. 그 길고 긴 대화 끝에 나는 내가 원하는 또 다른 목표를 찾을 수 있었고, 무기력에서 벗어나 설레는 마음으로 다시 도전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 새로운 도전은 나의 두 번째 채널, 마세습이 되었다. 산을 오르다 보면 고개를 넘게 된다. 나는 그것이 정상인 줄 알았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니 또 다른 길이 보였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잠시 무기력에 빠지기도 했다. 그럴 때는 잠시 앉아 내가 어떤 산을 오르고 싶은지 다시 한번 충분히 고민해도 좋다. 그 사이 구름이 걷히고 내가 못 본 또 다른 산이 보일 수 있으니까 말이다. 퇴사 후 떠난 첫 여행에서 나는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몇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말고 일단 시작할 것. 그리고 빠르게 정상에 오르는 데만 집착하지 말고 그 과정 자체를 여유롭게 즐길 것. 우리는 스스로 믿는 만큼만 성장한다. 지난 과거를 떠올리면 나는 스스로 믿었던 만큼만 성장했던 것 같다. 회사 안에서 디자이너로 일할 때는 스스로를 디자이너라는 프레임 안에 맞춰 일을 했고, 그 안에서의 성장만을 꿈꿨다. 회사 밖에서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통해 어느 정도 성과도 내고 성장도 이루었지만, 내 정체성은 여전히 디자이너였다. 그러다 우연히 한 유명 래퍼의 강연 영상을 통해 자기 암시의 힘에 대해 알게 되었다. 평소 자기 주장이 강하기로 소문난 그의 자신감이 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궁금해 그의 글과 영상을 진지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나중에는 그가 유튜브에 올린 자기 암시 음원을 들으며 매일 아침 그의 말을 따라 말하기까지 했다. 나는 엄청난 그릇을 가진 사람이야. 나는 무엇이든 해내.
나의 집중력은 놀라워.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자기 확신에 찬 메시지를 입으로 내뱉으며 내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나중에는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에 맞춰 나만의 자기 암시 리스트를 적고 내 목소리로 직접 녹음한 음성 파일을 만들어 매일 듣기 시작했다. 이 작은 습관은 나의 정체성을 완전히 뒤바꿨다. 늘 회사에 속한 사람으로만 살았던 내게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고, 평범하게만 느껴졌던 내 삶도 특별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일깨워 주었다. 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동경만 하던 나는 이 자기 암시 습관을 통해 삶의 멋진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용기를 얻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내 삶의 주인공이야. 나는 뭘 해도 되는 사람이야. 나는 사람들의 영감이야.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나는 대체될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야. 그렇게 자기 암시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나고 놀랍게도 내 입으로 매일 내뱉었던 말들이 현실이 되어가는 것을 경험했다. 전혀 특별할 것 없던 내가 특별해지고 남을 위해서만 일하던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 되고 실패만 하던 내가 뭘 해도 되는 사람으로 변하면서 어느새 누구보다 강력한 자기 확신을 갖게 되었다. 우리는 스스로 믿는 만큼만 성장한다. 생각이라는 것은 참 무섭다. 어떤 생각을 하며 사느냐에 따라 성장할 수도 있고 퇴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도 매년 새해가 되면 그 해의 목표에 맞춰 새로운 자기암시 리스트를 만든다. 모든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혼자 감당해야 하는 지금, 자기암시는 그 어떤 때보다 내게 가장 유용한 도구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선택한 이 길이 맞는 길일까? 지금도 의심이 들 때면 나는 언제나 이어폰을 귀에 꽂고 자기암시를 한다. 꿈꾸는 삶이 있다면 지금 노트를 펴고 이런 문장을 만들어 보자. 나는 좋아하는 일로 행복하게 일한다. 나는 특별하고 멋진 사람이다. 나는 대체될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내 삶의 주인공이다. 나는 매일 발전한다. 나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늘 올바른 결정을 내린다. 나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 나는 마음 먹으면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다. 나는 지금 필요한 모든 걸 갖췄다. 나는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시작한다. 나는 나를 믿는다. 나는 그리고 이 문장들을 매일 읽고 스스로에게 말하자. 우리는 스스로 믿는 딱 그만큼만 성장한다. 자기 확신은 어디에서 올까? 회사 밖으로 나와 혼자서 일을 하다 보면 수많은 선택을 스스로 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혼자 짊어져야 할 때가 많다. 열심히 기획한 콘텐츠의 조회수가 생각만큼 잘 나오지 않을 때도 있고, 지난달보다 소득이 크게 줄어들 때도 있다. 열심히 준비한 프로젝트가 막판에 엎어지는 경우도 숱하다. 이런 과정을 겪다 보면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길인지 의심이 드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온다. 이런 의심에 빠질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자기 확신이다. 스스로를 믿으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이 선택한 일을 빠르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 낮아진 조회수를 신경 쓰기보다는
다른 콘텐츠를 기획하는 데 시간을 더 쓰고 줄어든 월소득을 계산하거나 엎어진 일에 연연하기보다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는데 에너지를 쏟는다. 이런 빠른 피보팅은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통해 만들어진다. 이와 반대로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자신이 선택한 결정을 계속 의심만 하다 결국 시간만 낭비하게 된다. 내가 유튜브 채널에 첫 영상을 올린 때는 2018년 12월이었다. 하지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겠다고 준비하기 시작한 때는 2018년 1월이었다. 2018년에 내가 사용하던 플래너의 1월 칸에는 이런 메모가 적혀 있었다. 유튜브 콘텐츠 아이디어 찾기. 1월에 이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 위한 준비 계획을 세워놨지만 같은 해 12월이 될 때까지 무려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나는 시작조차 못했던 것이다. 그동안 수많은 아이디어를 생각했지만 이게 잘 될까? 잘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의심이 나를 망설이게 만든 것이다. 3년이 흐른 지금, 내게는 총 2개의 유튜브 채널과 3개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다. 유튜브 채널은 모두 합치면 구독자가 40만 명이 넘고, 인스타그램 계정은 각각 7만 명, 3만 명, 1만 명의 팔로워를 확보하게 되었다. 하나의 채널도 성장시키기 힘든데 5개의 채널을 모두 성장시킨 나를 보며 사람들은 실행력이 좋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나는 유튜브를 시작하겠다고 계획만 해두고 실제로 실행에 옮기기까지 1년이나 걸렸을 정도로 게으른 사람이었다. 이랬던 내가 남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빠르게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게 된 것은 나 자신을 전적으로 믿기 시작하면서부터다. 그렇다면 자기 확신을 키우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가장 빠른 방법은 작은 성공을 여러 번 경험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작은 성공조차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 다른 사람의 확신을 이용하면 된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뒀을 때 이미 성공한 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들의 선택을 참고하는 것이다. 아, 그들도 나처럼 힘든 시절이 있었구나.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했구나. 그럼 나도 언젠가는 저들이 밟은 정상에 오를 수 있겠지? 마치 초행길에서도 내비게이션을 믿고 자신있게 운전을 하는 것처럼 말이다. 내가 닮고 싶은 멘토를 만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럴 여건이 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강연이나 책을 통해 귀중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 내가 가장 신뢰하는 온라인 멘토는 게리 바이너척이다. 바이너척은 게리비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기업가 정신을 심어준 인물이다. 나는 2년간 그의 팟캐스트를 매일 들었다. 출근할 때도, 일을 할 때도, 점심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할 때도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가 지나온 길을 따라가기 시작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남을 쉽게 판단하는 습관을 경계하는 것이다. 남을 판단하는 일은 참 쉽다. 하지만 누군가에 대한 섣부른 판단은 우리의 무의식에 각인되어 스스로를 판단하는 족쇄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어느 날 우연히 본 누군가의 그림을 보고 저걸 그림이라고 그린 거야? 라고 무시하기는 참 쉽다. 하지만 직접 그림을 그리려고 펜을 쥐어보면 자기가 과거에 내뱉은 비난이 무의식에 남아 족쇄가 되기도 한다. 나도 제대로 못 그리면 어떡하지? 혹시 당신도 타인에 대해 무심코 내뱉은 말이나 섣부른 판단 때문에 자신의 무언가를 남들에게 보여주기도 전에 혼자 폐기한 적은 없는가? 누군가의 성공에 열등감을 느끼며 내뱉는 말들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와 성공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된다. 쟤는 날 때부터 잘났기 때문에 저렇게 성공했을 거야.
나는 학력도 스펙도 안 좋아서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야. 나 같은 사람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해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 거야. 게리비는 굉장히 솔직하고 거침없는 사람이다. 워낙 자신의 생각을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니 그의 유튜브 영상을 본 사람들 중 일부는 그를 사기꾼이라고 비방하기도 한다. 같은 영상을 보며 성장한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누군가는 그의 믿을 수 없는 승승장구를 바라보며 열등감과 질투심을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질투라는 감정을 그 사람을 판단하는 분노의 원료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나의 성공을 위한 열망의 원료로 삼아보는 것은 어떨까? 그건 열정이 아니라 잠깐 반짝이는 아이디어야. 한때 매우 열정적인 한 청년에게 수차례 이메일과 DM을 받은 적이 있다. 그는 내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통해 배운 것으로 꼭 패션 인플루언서가 되겠다며 고맙다는 인사를 건넨 뒤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봐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짧은 응원의 답장을 보낸 뒤 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들어가 봤다. 그의 계정 피드에는 다섯 여섯 개의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조금 어설프기는 했지만 그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볼 생각에 부푼 기대를 안고 그 친구를 팔로우했다. 하지만 그의 사진은 그날 이후 더 이상 올라오지 않았다. 이 청년 말고도 많은 사람에게 비슷한 이메일과 댓글, DM을 수도 없이 받았지만 같은 상황이 반복됐다.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은 사람,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은 사람,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싶은 사람 등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두 처음에는 열정이 가득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들이 열정이라고 말했던 모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왜 우리의 열정은 끓어오르다 금방 식어버리는 것일까? 그건 진짜 열정이 아니라 반짝이는 아이디어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누구나 인기 많은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어 한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떠올린다. 하지만 거기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까지 좋아하는 사람은 드물다. 누구나 억대 소득을 꿈꾸지만 거기에 따르는 스트레스와 리스크를 감당하는 것까지 좋아하지는 않는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딴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 하지만 고객들의 요구를 맞추는데 온 힘을 쏟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다던 그 친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는 잠깐 아이디어가 끌어오른 것이지 열정이 끌어오른 게 아니었다.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좋아하는 것과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일을 좋아하는 것은 전혀 다른 영역이다. 우리가 열정이라고 착각하는 것들은 실제로 생각하는 것만큼 화려하지 않다. 처음에 느끼는 설렘이 사라지고 나면 지루한 작업에 직면해야 한다. 꿈을 이루는 건 끈기다. 열정은 그렇게 쉽게 끌어오르지 않는다. 너는 열정과 씨름하는 게 아니야. 참을성과 씨름하는 거야. 나의 온라인 멘토 게리 바이너척이 자신에게 하소연하는 어린 학생에게 해준 충고다. 꽤나 많은 사람이 열정을 부정한다. 열정을 믿지 않거나 열정을 따라가는 건 미련한 짓이라고까지 이야기한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열정의 정의는 잘못됐다. 열정의 문제가 아니다. 참을성의 문제다. 내 유튜브 영상을 본 사람 중 대다수는 아마도 인플루언서가 되어 인기를 얻고 돈을 버는 결과만을 좋아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존재한다. 그 과정마저 좋아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저는 패션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패션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은데 사진 찍고 SNS에 공유하는 걸 즐기는 편은 아니라서요. 이 말은
마치 다이어트는 하고 싶지만 식단 조절과 운동은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 패션을 좋아하는 것과 패션 인플루언서가 되는 것은 다르다. 달콤한 결과를 원한다면 그 과정을 꿋꿋이 견디는 자세가 필요하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경험과 자본이 부족하다면 좋아하는 일로 결과를 만들어낼 때까지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간과 노력을 들인 것에 비해 생각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쉽게 낙담의 골짜기에 빠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은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내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겉에서 보면 꾸준히 성장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내게도 실은 일련의 정체기가 있었다. 올리는 영상마다 조회수는 저조했고 구독자 수는 제자리에 있었다. 솔직히 그런 상황이 지겹고 괴로웠지만 나는 영상 만드는 일을 멈출 수 없었다.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이고 열정이었기 때문이다. 어떤 썸네일이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을까? 어떻게 시청 지속 시간을 늘릴 수 있을까? 계속해서 더 새롭고 재밌는 콘텐츠를 만들고자 고민하고 노력했다. 달콤한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할 때 진짜 열정이 빛을 발한다. 내가 유튜브 채널의 오랜 정체기를 무사히 지날 수 있었던 것은 미지근히 달아오른 내 열정 덕분이었다. 절대로 잠깐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열정이라고 착각하지 말자. 진짜 열정은 그렇게 한순간에 끌어오르지 않는다. 아주 천천히 달아오른다. 기술보다는 감각을 키우자. 최근 코딩을 배우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다. IT 산업이 발달하면서 개발자의 수요가 크게 증가했고, 그에 따라 개발자들의 연봉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고액 연봉을 받는 직종에 사람들이 모이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나도 한때 같은 고민을 한 적이 있었다. 디자이너로 일하던 시절 UX 디자이너들과 3D 디자이너들이 높은 연봉을 받는 것을 보고 나도 그쪽으로 전향을 준비하기 위해 학원을 알아보기도 했다. 하지만 리서치를 하면 할수록 내가 좋아하는 일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저 조금 더 높은 연봉을 받기 위해 내가 하고 싶지도 않은 일의 기술을 배우고 싶지는 않았다. 게다가 기술은 누구나 돈과 시간만 들이면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수요에 맞춰 공급이 충족된다면 몸값은 자연히 낮아질 게 분명했다. 예전에는 포토숍이나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디자인 프로그램들이 디자이너의 전유물이었지만 지금은 누구나 인터넷에 올라온 무료 강의 동영상으로 디자인 프로그램을 배워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꼭 전문 디자인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디자인을 쉽게 할 수 있는 툴들이 보급되면서 디자인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도 누구나 쉽게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런 시대에 기술은 더 이상 중요한 요소가 되지 못한다. 일을 잘한다는 것이라는 책에서 저자는 이런 말을 했다. 오늘날의 IT 기술은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개개인에게 특별한 기술 습득을 요구하지 않는다.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를 통해 누구나 편리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요즘 시대에 일을 잘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그것을 감각이라고 부른다. 아무리 뛰어난 포토숍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디자인 감각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말이다. 넓은 주방에서 비싼 요리 기구를 가지고도 요리를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이소 프라이팬 하나로 감동을 주는 요리를 하는 사람도 있다. 비싼 명품 옷을 입고도 태가 안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동대문에서 저렴하게 산 옷을 입고도 자신의 취향을 멋지게 드러내는 사람이 있다. 비싼 카메라를 쓴다고 콘텐츠를 잘 만들까? 아니다.
스마트폰 하나로도 100만 명의 구독자를 거느린 유튜버가 될 수 있다. 이처럼 일을 잘하는 사람은 기술이나 툴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들은 오직 감각을 키우는 데 관심이 있다. 내가 마세습을 시작할 때 이미 나는 100개 이상의 영상을 만든 경험이 있었다. 메인 채널 드로우 앤드류는 200만 원이 넘는 카메라를 포함해 조명과 마이크 등 여러 가지 전문 장비를 사용했지만 오히려 마세습 영상을 찍을 때는 오로지 스마트폰 하나를 이용해 모든 콘텐츠를 촬영했다. 드로우 앤드류의 영상들은 대부분 3일이 넘는 시간을 들여 만들었지만 마세습의 영상들은 단 하루 만에 촬영과 편집을 모두 끝냈다. 상대적으로 훨씬 더 예술적인 연출이 필요한 마세습 영상 촬영을 이토록 수월하게 마친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그건 기술이 아니라 감각이었다. 나는 스마트폰을 활용해 빠르게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수많은 일정으로 바쁜 와중에도 매주 마세습 채널에 영상을 올릴 수 있었다. 이전에 100개 이상의 영상을 만들어 본 감각 덕분인지 마세습 채널은 메인 채널의 홍보 없이도 빠르게 구독자가 늘기 시작했고 10개의 영상만으로 구독자 10만 명 채널이 되었다. 아쉽게도 감각은 카메라를 구매하듯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타고난 사람이 아니라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다. 감각은 그 일을 얼마나 많이 해봤는지에 달려있다. 10가지 상품을 팔아본 사람과 100가지 상품을 팔아본 사람 중 누가 더 장사를 잘할까? 당연히 100가지의 상품을 팔기 위해 수도 없이 사진을 찍고 온갖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다양한 사람들과 마케팅을 해본 사람이 훨씬 장사를 잘할 것이다. 그러니 기술을 배우는 것에 목을 맬 필요는 없다. 도전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일단 최소한의 기술만 배우고 나머지 시간은 감각을 키우는 데 투자하자. 그게 최고가 되는 길은 아닐지라도 성공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다. 그러니 일단은 시작하고 보자. 지금 당장. 오늘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